자,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내용으로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지금 문벌이 사회를 주도했던 시기를 인종 때까지로 지금 써놨는데요. 요걸 잠깐 고쳐줄게요. 엄밀히 얘기하자면 이 문벌들이 지배하던 시대는 인종 때 끝나는 게 아니라 의종 때 끝나거든요. 자, 의종 때까지로 다시 고쳐주시고 이제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지금까지 인종 때 문벌들이 분열하면서 이자겸의 난이 일어나고 또 그리고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도 일어났었다는 얘기를 해보면서 말이죠. 이 문벌들이 너무 오랫동안 고려 사회를 지배하다 보니까 여기에 부작용과 안 좋은 점들이 계속 발생했었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자, 그래서 지들끼리 싸우고 누가 권력을 독점하는가를 가지고 다툼이 끊이지 않았던 거죠. 자, 그런데 사실 이 문벌들이 주도하던 이 시대의 모습이 고려의 특징이 가장 잘 나타나는 전형적인 고려 시대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이 고려 특유의 시스템이 문제가 많았어요. 첫 번째로 이 문벌들이 너무 지나치게 많은 권력을 독점하게 된 결과 그들끼리 싸우게 되기도 했다는 거고요. 심지어 왕권까지 위협을 받았다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이 문벌들이 사회를 주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성종 때부터 문치주의 전통이 수립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얘기를 했을 거예요. 과거 시험에 유교를 열심히 공부해서 통과한 사람들이 높이 올라가서 특권을 차지하게 되는 그런 구조라고 설명을 했었는데요. 자, 이러다 보니까 고려 지배층 중에서 소외당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그들은 바로 군인들이었습니다. 자, 군 장교들이 크게 소외를 당했다고 하는데요. 자, 우리 지금까지 쭉 살펴보면 알겠지만 고려가 큰 전쟁을 겪지 않아요. 거란이 마지막으로 침략을 해왔을 때 이후로는요. 자, 평화가 장기간 지속이 되다 보니까 일단 이 군인들이 받는 대우가 떨어질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이 고려의 시스템이 이 장교들, 지금까지는 장교라고 선생님이 표현을 했는데 무신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무신. 이 무신들이 차별 대우를 많이 받았어요. 어떤 식으로 차별을 많이 받았냐면은, 자, 일단 첫 번째, 승진의 제한이 있었어요. 과거 시험에 통과한 그 문신들, 이 문신들에 비해서 무신들은 올라갈 수 있는 꼭대기가 달랐어요. 더 낮은 단계까지밖에 못 올라갔었던 거죠. 자, 이걸 통해서 봤을 때 이 무신들이 사회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받는 대우가 문신들에 비해서 떨어졌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이걸 또 잘 보여주는 게 하나가 뭐냐면, 참고로 알아두세요. 고려의 관리 선발 시험에는 과거 시험이 있었죠. 그런데 이 과거 시험에는 무신들, 이 장교를 따로 뽑는 시험이 없었대요. 그러면 고려시대에 누가 장교였냐면은 그냥 아버지가 장교였으면은, 아버지가 무신이었으면 그 아들도 무신 자리를 세습을 받았어요. 와, 이거 정말 좋은 거 아니냐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무신들의 사회적 지위가 그다지 높지 않았을 뿐더러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무신을 선발하는 시험을 따로 두지 않았다는 것은 고려라는 나라 자체가 무신들에게 거는 기대나 그들을 인정해주는 그런 분위기가 많이 부족했다는 그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계속 차별받아왔던 이 무신들이 불만이 쭉 쌓일 수밖에 없었는데, 이 쭉 쌓여왔던 불만이 임계점에 도달해서 탁 터진 게 의종 때였어요. 어느 왕 때? 의종 때. 자, 자세한 얘기는 생략을 할게요. 의종 때 여러 가지 사소한 일들이 쌓이고 쌓이다가 터진 거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의종 때, 자, 여기 잠깐 지울게요. 의종 때 불만이 쌓여왔던 무신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쿠데타를 일으켜서 일단 뭐부터 하냐면은 이 왕을 내쫓고요. 그리고 주변에 보이는 모든 문신들, 특히 높은 고위직에 올라가 있었던 문신들을 때려 죽였다고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뚝배기를 다 깬 거죠. 자, 이 사건을 무신정변이라고 하고요. 이 무신정변이 일어난 이후로 이제 문벌들의 지배는 끝납니다. 한동안 무신들이 사회를 주도하는 그런 시대가 지속이 됩니다. 자, 뒤에 여러 왕들이 쭉 있는데 다 생략을 하고요. 의종 그리고
고종, 그리고 원종이라는 왕이 즉위를 할 때까지 이 시대가 한동안 지속이 되거든요. 역사적으로 무신 정권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자, 밑에는 간단하게 이 무신들이 지배하는 시대였다라고 정리를 할게요. 자, 밑에 지금 내용들을 쭉 정리한 게 있는데 공간이 부족해서 선생님 잠깐 지우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당황하지 말고 그 다음에 밑에 정리하는 내용들도 여러분 필기한 거 밑에다가 쭉 이어서 정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지우고 올게요. 자, 다시 여기를 볼게요. 지금 깨끗하게 다 지웠는데요. 먼저 고려의 시기 구분을 정리할 필요가 있겠어요. 자, 학자들에 따라서 여러 가지 설이 다 다른데요. 선생님은 가장 일반적인 설을 따라가도록 할게요. 고려를 두 시기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 따라해 봅시다. 고려 전기, 고려 후기. 고려를 전기와 후기로 나눠서 살펴볼 수가 있다고 하는데 이 고려 전기와 후기를 나누는 기준점은 바로 무신정변입니다. 자, 왜냐면은 무신정변을 기점으로 고려가 처음에 성립되어서 마침내 완성을 시켰던 전형적인 시스템이 무너지고요. 새로운 질서가 시작이 되거든요. 자, 여기다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무신정변을 기점으로 그 이전을 이렇게 해서 그 이전 시대까지를 고려 전기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후로부터 고려가 망할 때까지를 고려 후기라고 정리해보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은 지금 공간상 이렇게 빡빡하게 붙여서 썼지만 여러분은 그냥 좀 더 넓게 여유를 두고 정리를 해도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 무신정변을 통해서, 자, 그럼 이 무신정변을 통해서 정권을 잡은 이 무신들이 지배하던 요 시기의 특징을 밑에다가 다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괄호 4번이죠. 무신정권의 특징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밑에다가 정리를 해볼게요. 괄호 4번. 자, 지금 선생님은 굉장히 많은 것을 간추려서 속도감 있게 진도를 나가고 있어요. 자, 무신정권도 요거 자체만으로 설명을 하려고 하면은 1시간 다 쓸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하면 우리가 앞으로 배울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곤란하겠죠. 자, 최대한 간추려 볼게요. 자, 일단 이 무신정권은 성립 초기에는 굉장히 불안했어요. 왜냐하면 그 무신 한 명이 압도적인 힘을 가지고 주도해서 일으킨 난리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이 정권은 여러 무신들이 갑자기 우발적으로 일으킨 쿠데타로 성립된 정권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무신들 사이에 알력 다툼이 생길 거고요. 누가 이기냐 누가 지냐를 가지고 정권이 계속 바뀌겠죠. 한동안 그렇게 이 무신 정권의 최고 권력자가 정권 다툼을 통해서 물갈이 되는, 자,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다가, 자, 따라해 봅시다. 최충원이라는 사람이 무신정권의 최고 집정자가 된 그 시점부터 무신정권은 안정기에 접어들게 됩니다. 무신정권의 가장 전형적인 모습도 그때부터 나타나게 되고요. 자, 지금 여기에 쓸 내용들은 최충원 정권이 수립된 그 이후부터 나타난 것들을 정리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교과서에는 좀 더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지만 여러분이 각자 읽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무신정권에는 권력기구가 4가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 그렇죠. 4가지가 있습니다. 이 권력기구가 따로 4가지가 생겼다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요, 그 이전에 고려 왕조에서 만들어놨던 시스템이 다 무시가 됐다는 거예요. 그 이전에 문치주의 전통을 통해서 수립이 되었던 여러 가지 시스템은 전부 다 무시가 되고요.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거예요. 모양새는 남아있지만 거의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이 최충원을 중심으로 무신들이 새롭게 만들어낸 새로운 기구를 통해서 권력을 행사하고 나라를 통치했다는 건데, 이 4대 기구를 일단 하나씩 적어볼게요. 자, 첫 번째로 자, 따라해 봅시다. 교정도감이라는 기구가 있었고요. 자, 그리고 다음, 자, 따라해 봅시다. 정방이라는 기구가 있었어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 도방이라는 기구가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자, 따라해봅시다. 삼별초. 삼별초는 많이 들어봤죠? 이 삼별초도 무신정권을 지탱하는 주요 4대 기구 중에 하나로 들어갑니다. 자, 하나씩 설명을 해볼게요. 교정도감은 최충원과 그 자식들이 고려 왕조의 기존 시스템을 무시하고 자기 중심으로 국정을 총괄하기 위해서 따로 만든 기구입니다. 자, 무슨 기구라고요? 그렇죠. 무신정권의 국정 총괄 기구가 되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잘 기억을 해두기 바랍니다. 국정을 총괄하는 기구였다. 자, 그리고 정방은요, 이 무신들이 자기들 입맛에 맞는 인재들을 끌어다가 관리를 시키기 위해서 인사권을 장악을 했거든요. 이 정방은 기존의 고려 정부 시스템 대신에 무신들이 독자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만든 기구입니다. 자, 인사를 담당한다. 인사가, 안녕하세요, 그 인사가 아닌 거 알겠죠? 자, 사람을 임명하고 사람을 자르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을 인사라고 합니다. 뭐 승진시키고 강등시키고 이 모든 것들이 인사라고 한다는 거 혹시 몰랐던 친구들은 알아두세요. 자, 그리고 도방하고 삼별초는 군사기구입니다. 뭐라고요? 군사기구. 이 도방은 최충원 집안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놨던 경호실이자 사병집단이었고요. 삼별초는 이 무신정권의 불만을 가진 사람들 통제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독자적인 경찰기구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경찰하고 군대가 쉽게 구분이 안 됐으니까요. 그냥 이 도방하고 삼별초는 묶어서 무신정권의 사병이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기존의 고려의 군대가 있었지만 그것 말고도 이 최충원 집안이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독자적으로 굴리고 있던 군사력이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자, 이렇게 무신정권이 한동안 유지가 쭉 되는데요. 그런데 이 시대는 그 이전 시대보다 훨씬 혼란스러웠어요. 왜냐하면 기존의 질서가 다 깨졌기 때문에 지배를 받던 백성들 입장에서도요, 이 백성들이 바보가 아니었거든요. 세상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눈치를 챘다는 거죠. 자, 게다가 이 무신정권을 담당하던 무신들은 정치를 잘 할 줄 몰랐어요. 그냥 자기들 입속, 자기들 배를 불리기에 더 열심이었거든요. 나라를 잘 운영하려고 하기보다요. 자, 그러다 보니까 세금도 엄청나게 뜯어먹고요. 억울한 지경에 빠지는 그런 백성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여기저기에서 백성들이 일으키는 반란들이 막 빗발쳤다고 하는데요. 자, 근데 굉장히 특별한 일이 이때 일어납니다. 우리 역사에서 가장 특별한 순간 중에 하나가 되겠죠. 자, 고려에서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차별을 받던, 특별히 차별 대우를 받던 신분에 있었던 사람들이 신분 해방운동을 벌이게 됩니다. 무슨 운동? 그렇죠. 신분 해방운동. 왜 신분 해방운동이 벌어지게 되었냐면은, 자, 선생님이 그냥 다 생략하고 넘어가서 그렇지만 최충원 이전에 무신정권을 이끌었던 무신정권의 지배자들을 살펴보면은요, 굉장히 특이한 사람들이 많아요. 원래부터 명문집안 출신이었던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천민 출신으로 자기 실력을 인정받아서 주변 경쟁자들을 그냥 자기 힘으로 다 물리치면서 최고 자리까지 올라간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이런 사람들의 존재를 보니까 날 때부터 귀족과 상놈, 날 때부터 지배자와 피지배자, 고귀한 사람과 천한 사람의 차별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구나 라는 것을 사람들이 점차 깨닫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자, 자세한 설명은 생략을 하고요. 어떤 운동이 있었는지만 살펴볼게요. 자, 이때 집중적으로 신분 해방 운동이 많이 벌어지게 되었는데, 자, 특히 공주 명학소라는 곳에서 일어났던 망이 망소이라는 사람이 주도해서 일으킨 반란이 유명합니다. 자, 그런데 선생님 방금 뭐라 그랬죠? 공주 명학소라 그랬죠. 자, 끝글자가 소예요. 소? 들어본 적 있죠? 고려에서 차별을 받던 사람들이 따로 거주하던 특별 행정구역이 있다 그랬죠. 자, 그게 뭐였죠? 자, 따라해봅시다. 향, 부곡, 소지요.
이 향부곡 소에서 차별을 받으면서 그걸 감내하면서 묵묵히 살아가던 사람들이 이제 세상이 바뀌는 것을 보고 들고 일어선 겁니다. 우리도 차별을 더 이상 받지 않겠다라고 말이죠. 자, 망이 망소이의 그런 반란을 비롯해서 향, 부곡, 소 주민들이 반란을 많이 일으켰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은 망소이 형제가 일으켰던 반란이 대표적이었죠. 망소이 형제가 일으킨 반란은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공합니다. 이 반란이 워낙 거세가지고요. 당시 최고 집권자가 최충원이었거든요. 최충원이 이 반란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이 공주 명학소를 일반 현으로 승격을 시켜줬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공주 명학소 주민들은 더 이상 그 차별 대우를 받지 않아도 되었던 거죠. 자, 이렇게 승리를 했고요. 자, 실패했던 경험도 있어요. 여러분, 만적의 난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자, 따라해봅시다. 만적의 난. 이 만적은 최충원의 노비였던 사람이거든요. 이 최충원의 노비였던 만적이 수도 개경에 살고 있는 다른 노비들을 몰래 끌어모아가지고 날 때부터 왕후장상이 따로 있느냐, 우리도 그와 같은 고귀한 존재가 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 주인들을 한낮 한시에 다 죽여버리고 세상을 뒤집어버리자 라고 반란을 모의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같이 반란을 모의했던 동료 중에 누군가가 겁에 질려가지고 자기 주인한테 이걸 그대로 일러 바쳤대요. 자, 그래서 결국에 이 만적의 난은 실제로 실행에 옮겨지지 못하고요. 실패를 하고 마는 거죠. 자, 이 만적의 난은 무려 노비들이 일으킨 신분 해방 운동이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무신 정권이 수립되어 있던 이 시대는요, 여러 가지로 많이 혼란스러웠던 시대이기도 했지만 그와 더불어서 사회가 역동적으로 바뀌기 시작했던 시대였다라고도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무신들의 행복한 시간이 지나갑니다. 지나가는데 언제까지 계속되었을까요? 예, 이게 계속되기는 힘들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고려 외부에서 큰 충격이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고종임금 때, 이 고종임금은 조선의 고종임금하고 다른 사람이에요. 고종임금 때 세계 정세가 크게 한 번 또 변합니다. 크게 요동을 치게 되거든요. 자, 잠깐 지도를 봅시다. 자, 이 고종 때까지 이 지도에 표시한 것과 같이 북쪽에는 북중국까지 포함을 해서 금나라가 버티고 있었고요. 남중국에는 송나라가 망하고 도망친 사람들이 세운 남송이라는 정권이 나란히 존재를 하고 있었어요. 이 질서가 한동안 유지가 되고 있었는데 이보다 더 북방에서 저기 멀리 초원에서 아주 막강한 사람들이 말을 타고 등장을 해서 모든 걸 다 쓸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징기스칸 들어봤죠? 징기스칸 하면은 생각나는 나라가 뭐죠? 그렇죠, 몽골이죠. 몽골이 갑자기 힘이 강해져서 이 초원에서 어마무시한 무시무시한 기마 부대가 모든 걸 휩쓸면서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먼저 금나라가 망합니다. 금나라 박살납니다. 금나라 또한 기마민족이었지만 몽골한테는 당할 수가 없었던 모양이에요. 박살나고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송도 박살납니다. 망해요. 이 다 쓸어버린 거야. 여기만 문제가 아니었어. 사실 이 몽골이라는 나라의 출현은 전 세계적인 대사건이었거든요. 저기 뭐 중앙아시아, 유럽까지 몽골 침략군이 쓸어버렸으니까 이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애들이었겠어요. 이 몽골이 새로운 질서를 주도하게 된 거예요. 이 몽골은 그리고 이 중국 대륙을 차지하고 나서 나라 이름을 이제 하나 만들거든요. 중국식으로. 자, 앞으로 몽골을 원나라라고 부르기도 할 거예요. 자, 따라해봅시다. 원나라. 자, 이 엄청나게 넓은 땅을 다 차지를 했어요. 자, 그런데 전 세계를 다 휩쓰는 이 몽골의 기마 무사들이 고려를 가만히 둘까요? 가만히 안 두겠죠. 자, 그래서 고종 때 몽골이 침략합니다. 엄청 무서웠겠죠. 아우, 이 조그만 고려가 이걸 어떻게 당해낼까요? 하지만 고려도 주먹이 만만하진 않았다는 거. 작은 고추가 맵다라는 말 들어봤죠?
자, 고려는 몽골한테 그렇게 만만한 나라는 아니었던 모양이에요. 그 맥없이 무너진 다른 큰 나라들에 비해서요. 자, 계속해서 우리나라는 몽골에 처음에 항복을 하지 않고요. 몽골에 대항을 해서 대몽항전을 이어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몽골 애들은 평생 수백 년 동안 바다를 한번 보지 못한 그런 족속이거든요. 그들이 살고 있는 몽골 초원은 주변에 바다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바다와 같이 큰 물가는 굉장히 무서워했대요. 자, 이걸 간파한 고려 정부에서는요, 무신 정권이겠죠? 좀 더 장기적인 항전을 이어가기 위해서 수도 개경을 포기를 하고요. 강화도로 천도를 합니다. 강화도로 천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다 써봅시다. 강화로 천도를 했다. 자, 그런데 사실 이 강화도로 고려 정부가 천도를 했다는 것은 고려 본토에서의 항전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것을 포기했다는 것과 같은 의미이기도 했거든요. 사실 몽골군이 고려군 입장에서도 상대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이 몽골군이 전국을 다 휩쓸고 다니면서 모든 것을 잿더미로 만들어 버립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죽거나 노예로 끌려가고요. 특히 굉장히 안타까운 게 이때 중요한 문화재들이 많이 불탑니다. 이 고려가 정신세계는 불교에 많이 의지를 하고 있었거든요. 이 고려가 불교를 통해서 결속력을 가지는 나라라는 것을 알아챈 몽골이 그 신라 수도였던 경주, 이 경주에 있었던 아주 훌륭한 절이 하나 있었죠. 9층 목탑, 엄청나게 높은 그 고층탑이 있었던 황룡사를 불태워버리는 그런 일도 벌어졌다고 하죠. 자, 그런데 고려 본토에 살고 있는 백성들은요, 고려 정부로부터 사실상 버림받은 것이나 다름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맥없이 당하기만 한 건 아니었습니다. 이 고려 민족들이 중심이 되어서 주체적으로 싸우는 일들도 많이 있었다고 해요. 대표적인 게 지금의 경기도 용인시죠. 당시에 처인성이라 불렀어요. 무슨 성? 처인성. 자, 따라해보시죠. 처인성. 이 처인성에서 벌어진 전투가 대표적이었어요. 이 처인성의 귀족들과 이 처인성을 수비하던 이 군대는요, 몽골군이 처인성에 접근을 한다는 것을 듣고서 싸워보지도 않고 자기들끼리 몰래 도망을 가버립니다. 자, 그래서 이 처인성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몇몇 스님들과 그리고 대부분 다 노비들밖에 안 남아있었어요. 그들은 버림받은 것이었죠. 자, 이때 윤휴라는 스님이요, 이 노비들이 그냥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고 있을 수만은 없어가지고요, 이 노비들을 규합을 해서 처인성의 문을 단단히 걸어 잠그고 몽골군과 대치에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치열한 싸움 끝에 우리 역사에 길이길이 빛나는 엄청난 전과를 이루게 됩니다. 이 처인성 수비군이 쏘아 올린 그 화살들이 몽골군에 막 가서 꽂혔겠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당시 몽골 침략군 총사령관이었던 살레탑, 몽골어로 말하면은 살리타이라고 합니다. 이 살리타이를 그대로 맞춰가지고 총사령관을 죽여버렸대요. 사령관을 죽여버린 거죠. 자, 그래서 이때 침략군이 한동안 돌아가기도 했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죠. 이 처인성 전투, 우리가 몽골이라는 막강한 외적에 맞서 싸워서 용감하게 이뤄냈던 하나의 빛나는 승리였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해뒀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식으로 몽골과 항전을 하는 게 계속될 수는 없었어요. 본토는 끊임없이 유린당하고 있었고요. 이 강화도, 임시수도 강화도에서도 불안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 무신 정권 내부에서 분열이 발생을 해서 또 무신들끼리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다가 서로 죽입니다. 이 틈을 타서 고종의 아들 원종은 이 무신 정권을 몰아내고 왕권을 다시 되찾아올 기회를 엿보게 됩니다. 이때 원종이 생각한 구원투수는요, 다름 아닌 몽골, 원나라였어요. 무신 정권 몰래 원종과 원종에게 충성하는 이 신하들이 원나라와 전쟁을 끝내는 강화 교섭을 추진을 했고요. 이 강화가 이루어져서 이 고려는 더 이상의 항전을 포기를 하고 원나라에게 항복하기를 결정을 했어요. 이렇게 결정이 났어요. 자,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반대하는
무신 집정자들, 무신 정권 사람들을 내부에서 쿠데타가 다시 일어나서 이 무신 정권 사람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자, 그래서 무신 정권이 원종 때 몰락하게 된 겁니다. 무신 정권이 몰락하게 되었고요. 자, 그리고 수도를 다시 개경으로 돌리게 됩니다. 개경으로 환도하게 되면서 고려는 오랜만에 이 고려 왕조는 본토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이 물 흐르듯이 다 쭉 자연스럽게 이어진 건 아니었어요. 이 몰락해버린 무신 정권이 아직까지 힘을 뻗치고 있는 곳이 있었거든요. 그게 뭐였냐면은 이 무신들의 무력적인 기반이었던 삼별초였습니다. 뭐라고요? 삼별초. 이 삼별초 부대는 끝까지 이 모든 진행 결과를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버티면서 최후의 한 명까지 항전을 하기로 결심을 하고 전쟁을 선포합니다. 자, 심지어 독립국가까지 세워가지고 이 서해안과 남해안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이 몽골의 원나라에 대항을 해서 싸우게 됩니다. 이게 그 유명한 삼별초 항쟁이에요. 자, 이거 결국에 성공을 하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원나라 군대만 이 삼별초로 진압하러 온 게 아니라 고려 정부도 함께 진압을 하러 내려왔거든요. 자, 그래서 결국에 중과부적으로 밀리던 삼별초는 제주도까지 도망을 쳤다가 제주도에서 마지막 최후를 맞이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삼별초 항쟁까지 마무리가 되고 나서 우리 고려는 한동안 원나라의 강력한 간섭을 받게 됩니다. 예전처럼 그냥 중국 대륙에 있는 국가한테 조공을 바치면서 조공을 바치는 대가로 평화를 보장받으면서 독자적으로 국가 운영할 수 있었던 그런 시절은 더 이상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자, 그 사이에 많은 왕들이 있었는데, 자, 유명한 왕이 한 명 있죠. 자, 이따가 자세하게 배워볼 거예요. 자, 따라해봅시다. 공민왕. 이 공민왕이 즉위할 때까지 한동안 고려는 원나라로부터 간섭을 강력하게 받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시기를 따로 원간섭기라고 하고요. 자, 위에다가 이 고종 때 막강한 몽골, 원나라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기 시작했다는 것도 기억을 해두면 좋겠죠. 자, 여기까지 잘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 원간섭기 특징이 있거든요. 원간섭기의 특징도 괄호 5번입니다. 밑에다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공간이 많이 부족해가지고요. 이 무신정권에 대한 내용 지울게요. 여러분 지우면 안 돼요. 여러분은 무신정권 밑에다가 원간섭기의 내용을 정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괄호 5번 원간섭기 정리를 해볼게요. 자, 좋습니다. 자, 지금 이 지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나라가 엄청나게 세력을 뻗치고 있었던 그 시기였습니다. 다 먹었어요. 우리나라도 간섭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고요. 결국에 항복을 했기 때문에요. 자, 교과서 45쪽을 보면은 원나라가 간섭을 하던 시기에 우리의 격이 얼마나 많이 떨어졌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45쪽 오른쪽을 보세요. 그 고려 왕실과 관제가 뭐냐면 정부 시스템이거든요. 이걸 격을 떨어뜨려 버립니다. 왕실과 관제를 격하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이 45페이지 오른쪽에 표를 보면 나와 있거든요. 자, 사실 고려 왕실과 고려 정부 시스템은 고려가 작은 나라긴 하지만 한때 독자적인 천하관을 해동천하라는 이름으로 선포할 정도로 스스로 황제국을 자처했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었던 거 기억나죠? 자, 그래서 이 고려 왕실과 왕과 그 왕실 사람들을 부르는 모든 호칭과 이 정부 시스템은 중국 대륙에 있는 거대한 황제국 시스템이었어요. 그 정도의 격이었어요. 다른 나라에 밀리지 않는 그 높은 격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원나라는 그걸 못 참았던 모양이에요. 모든 걸 그보다 작은 나라, 중앙에 있는 국가에 종속된 신하국가, 종속된 국가에 걸맞는 것으로 격화를 시켜버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보면 나와 있으니까 뭐 그냥 봐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는 더, 특히 이 고려 왕조 입장에서는 굴욕적이었던 게 뭐냐면은, 자, 지금 선생님이 원종과 공민왕 사이에 다른 왕들을 안 썼죠. 그런데 이 사실 여기 들어가는 왕들이 다 어떤 왕들이었냐면요. 충렬왕, 뭐 충선왕, 충수강, 충무강, 추기왕, 충땡왕, 이런 식으로 불렀던 시기였어요. 이 원간섭기에는 왕들이 충땡왕이라고 불렸던 시기였다는 거 알아두면 좋겠죠. 왜 이렇게 충땡왕이라고 불렀을까요? 왕들을 이렇게 부르게 시켰을까요? 사실 여기 종이나 저 앞에 조나 이 두 글자씩 붙이는 거 있죠? 이거 다 원래 중국의 황제한테 붙이는 호칭이었거든요. 이것도 격화를 시켜버리고 그냥 단순히 무슨 왕이라고 부르게 시킨 거죠. 게다가 맨 앞에는 충성할 충자가 붙여져 있죠. 이거 누구한테 충성하라는 거야? 고려 왕조에서. 그렇죠. 원나라 황제한테 대대손손 충성을 바쳐라 라는 의미로 왕을 이렇게 부르게 시켰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원나라가 우리나라에 줬던 영향과 그 간섭은 여기에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고려는 심지어 이 원나라가 나중에 어디까지 쳐들어가냐면요. 바다 건너 일본까지 쳐들어가거든요. 일본 원정을 합니다. 이 원나라가. 그때 고려도 일본하고 가장 가까이 있기 때문에 동원당하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요. 되게 비싸가지고 고려 완전히 그냥 그 총알바지가 돼가지고 달려간 거예요. 근데 이때 이 일본 원정을 하기 위해서 고려에 설치했던 관청이 있었어요. 원나라가. 그 관청이 정동행성이었어요. 행성은 원나라의 지방행정구역이고요. 정동은 무슨 뜻일까요? 동쪽을 정벌하다. 동해바다에 있는 그 섬나라를 정벌하다는 의미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정동행성이라는 관청을 설치를 했는데 이 일본 원정 실패로 끝나고 마는데 이 일본 원정이 끝나고 난 다음에도 원나라는 고려에 정동행성을 그대로 남겨두고요. 이 정동행성을 통해서 고려에 여러 가지로 내정 간섭을 해오기 시작합니다. 정책적인 결정뿐만 아니라 고려의 풍습이나 고려의 법도 이 정동행성을 통해서 뜯어 고치려고 듭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쳐진 법들이 꽤 있고요. 자, 이런 식으로 내정 간섭을 시작을 했고요. 자, 그와 더불어서 영토도 빼앗아가요. 자, 어디를 빼앗아가냐면요. 자, 여기 지도 볼게요. 자, 이쯤에 대동강이 흐르죠. 대동강에 서경이 있죠. 평양. 이 일대 땅을 원나라가 뚝 떼가지고 가져갑니다. 이 땅을 동령부라고 부르게 됐어요. 그냥 참고로 알아두세요. 자, 따라해봅시다. 동령부. 자, 그리고 여기 바다 건너 제주도 있죠. 이 제주도에 말을 키우는 말 목장을 차려놓게 하고요. 이 땅도 가져갑니다. 이 땅을 탐나 총간부라고 불렀어요. 이 탐나는 제주도의 옛날 이름이에요. 자,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이 동령부 동쪽 땅, 고려에서는 동북면, 동북지방이라 부르는 그런 지역이었는데 여기도 빼앗아 갑니다. 여기를 당시에 쌍성 총간부라 불렀습니다. 자, 따라해봅시다. 쌍성 총간부. 이렇게 세 개 지역을 그냥 가져갔어요. 그런데 동령부와 탐나 총간부는 나중에 고려 정부에서 계속 돌려달라고 요구를 하니까 원나라에서 못 이기는 척 돌려주기는 했어요. 반환을 받았는데 쌍성 총간부는 나중에 고려가 원나라와 맞서기 시작을 하고 군대를 끌고 쳐들어가서 스스로의 힘으로 되찾기 전까지는 계속 원나라 땅으로 남아 있었고요. 원나라와 그 원나라 사람들 몽골인들의 영향을 지속적으로 받는 그런 구역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자, 이런 내용도 잘 기억을 해두고요. 자, 그리고 몽골 사람들이 즐겨 입는 옷과 그들의 헤어스타일도 우리나라에서 유행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사실 이쯤 되면은 나라가 없어지지는 않았지만 거의 요즘 개념으로 치면 식민 지배를 당하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거든요.
왕은 그대로 남아있고 정부도 남아있지만요. 왕 자리를 가지고도 원나라가 간섭을 많이 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 정도 많은 간섭을 받으니까 당연히 문화적인 영향도 받지 않을 수가 없겠죠. 자, 그래서 당시에 몽골풍이라 불렀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고려에 크게 유행을 합니다. 자, 몽골풍 하면은 대표적으로 어떤 것이 있었는지 잠깐 그림을 볼게요. 자, 그림 다 보셨나요? 이 북방의 유목민족들은요, 용맹하게 보이기 위해서 남자들이 머리를 이렇게 묶어가지고 변발을 하는 풍습이 있었는데, 멋있죠? 참 멋있죠? 몽골 남자들뿐만 아니라 고려 남자들도 이렇게 하고 다녔다는 얘기예요, 당시에. 여러분이 이런 헤어스타일을 하는 것을 스스로 한번 상상해보기 바랍니다. 아우, 좋죠? 자, 그리고 고려 국왕도 이런 헤어스타일을 했고요.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었어요. 자,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고려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원나라에 끌려가거든요. 근데 이 원나라에 끌려간 사람들이 또 고려의 풍습을 원나라에 유행을 시키기도 했다고 합니다. 고려양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고려양이라는 풍습이 또 몽골에서 원나라에서 유행을 하기도 했다는 거 참고로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회를 주도하는 세력이 바뀝니다. 지금 무신이 몰락한 상태죠? 자, 그럼 이제 어떤 사람들이 사회를 주도하게 되냐면요. 원나라가 막강한 힘을 행사하고 있으니까 원나라에 붙어먹은 사람들, 원나라를 등에 업고 마음대로 행세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겠죠. 그런 사람들을 전문용어로 부원 세력이라고 부릅니다. 원나라를 등에 졌다는 뜻이죠. 자, 따라해봅시다. 부원 세력. 이 부원 세력이 크게 성장을 해서 심지어 왕도 어찌하지 못할 정도로 힘이 강해집니다. 자, 이 부원 세력을 중심으로 한동안 이 고려를 어떤 사람들이 끌고 가게 되냐면요. 기존의 문벌들 중에서 살아남은 자들, 그 힘을 유지하고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무신 정권 시대에 등장했던 지배자들, 이 세 가지 성격의 기득권층이 모여서 엄청난 혼종을 태어나게 만듭니다. 이때 이 셋을 합쳐서, 이 권세가들을 합쳐서 권문세족이라 불렀거든요. 권문, 권력이 있는 가문, 세족, 세력이 있는 종족. 자, 따라해봅시다. 권문세족. 이 권문세족은요, 양심이나 백성들에 대한 사랑? 이런 것과는 전혀 거리가 멀었고요. 전혀 상관이 없었고요. 자, 그리고 왕에 대해서 그다지 충성을 바치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 배를 채우기에 바빴고요. 어떤 식으로 배를 채웠냐면은 주변 백성들의 땅을 빼앗아서 엄청난 크기의 대농장을 만들기도 하고요. 이 대농장의 규모가 엄청나서 사분과 강으로 경계를 삼을 정도였대. 뭐 거의 조그만 나라 하나를 차린 거야. 자,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땅을 빼앗긴 백성들 어디로 갈까요? 그들도 권문세족이 차지합니다. 그 백성들을 잡아서 자기네 집안의 노비로 만들어버립니다. 아, 진짜 나쁜 놈들이죠. 노비로 축적하는 거야. 이렇게 사사로이 국가 권력을 행사하면서 자기의 재산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축적을 해왔던 거죠. 자, 이 시기가 공민왕 때까지 계속되는데, 공민왕 때 세계 정세가 다시 한번 변화하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공민왕 개인의 의지로 인해서 이들의 질서가 끝납니다. 자, 그 얘기를 계속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